오디세우스를 등장시키지 않고 4권이나 되는 분량을 써가면서 그 아들이 나서서 탐문 여행을 하는 걸 그렇게 길게 얘기했을까요? 예. 여기에 대한 만족한 설명을 오랫동안 사람들이 찾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불만인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예 이건 구성상의 실패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도 성공작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오디세우스 부재로 인해서 야기된 문제 상황을 미리부터 확실하게 알려주면은 청중 또는 독자가 저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될 건가 하는 걸 마음을 졸이면서 계속 그게 해결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기다릴 겁니다. 그 효과만으로도 나는 이 1권에서부터 4권이 성공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요, 마치 초혼의식과 같은 겁니다. 그 죽은 망자를 불러오는 의식과 같습니다. 마치 망자가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 대리의 아들이 서로게이트라고 그러나요? 서브스티튜트라고 그러나 대리인 아들이 나서가지고 축소판 오디세이, 축소판 집 돌아오는 여행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걸 성공적으로 마침으로써 집 떠나 있던 정말 본인 아버지가 무사히 돌아오게끔 하는 일종의 구세요. 이 구서부터, 초혼 구서부터 사실은 이 작품을 시작하는 거죠. 이거는 현대 작품은 이런 짓 안 합니다만은 당시에 사람들의 종교적인 의식, 삶에 대한 태도, 필요한 부분에 정말 중요한 의식이죠. 네. 이거는 사실 강대진 교수가 설명한 일리아스에서도 핵심부에 있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일리아스에서는 파트로클루스가 아킬레우스 대리로 나서서 죽고 장례식까지 받아먹습니다. 아킬레우스는 일리아스 내에서 죽지는 않습니다. 죽을 거라고만 되어 있어요. 실제로 죽는 건 아킬레우스의 대리인 그 친구 파트로클루스가 죽죠. 주인공의 죽음을 예고하는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그 장치는 뭐냐면 영혼을 떠나보내는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초혼의 반대죠. 이 두 작품의 성격이 거기서 확실히 드러납니다. 하나는 죽으려고 애쓰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떠나보내는 얘기예요. 그러면 오디세이아는 뭐냐면 살아 돌아오려고 애쓰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작부터 초혼 의식을 하고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부름을 받은 기원의 대상인 오디세우스는 도대체 지금 4권이 다 지나가는데 어디 있냐? 누구보다 지혜로운 오디세우스여, 그대는 정말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가요? 그대가 앞으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 안다면 이곳에서 나와 함께 영원히 살고 싶을지도 몰라요. 고귀한 여신이여, 페넬로페가 그대보다 아름답지 않다는 건 나도 알고 있어. 그러나 신들 중에 어느 분이 또 나를 포도즙빛 바다 위에서 난파시킬지라도 나는 반드시 집으로 돌아갈 겁니다. 나는 파도 위에서, 전쟁터에서 그보다 더한 고통도 참아냈으니 고향으로 돌아가는 여정이 한없이 고통스러울지라도 문제없어요. 같이 지내던 칼립소가 이제 신이 돼서 영원한 젊음을 누리며 끝없이 행복하게 지내자는 제안을 한 겁니다. 이승을 선택하는 거는 사실 어떤 거냐면 인간으로 살겠다는 건데 그건 죽음을 조금 뒤로 미룬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택의 의미는 어디 있냐면 죽음이냐 영생이냐죠. 그러니까 5권 오디세우스는 등장하자마자 죽을 것이냐 영생을 얻을 것이냐 하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여기서 오디세우스는 서슴없이 신의 영생보다는 인간의 죽을 운명을 선택합니다. 멋진 구성이라고 봐요. 오디세우스 인간 주인공이 탁 나타나서 첫 번째 한 것이
나는 죽을 인간이 되겠다 하는 인간 선언을 한 겁니다. 이 작품의 전체 내용은 그 인간 선언이 왜 정말 바람직한 선택이었을까를 설명해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으며 고향길에 나서서 그리운 아내와 자식과 함께하고 그러다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또 떠났다 돌아오기를 또 반복하다가 그 죽는 것이 영생을 얻는 것보다 더 값지다는 겁니다.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불멸의 신보다 그렇게 딱하게 살다가 죽는 인간이 더 낫다는 오디세우스의 선언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입니까? 그것이 오디세이아를 읽으며 우리가 내내 생각해야 될 심중한 문제입니다. 오디세우스는 하여간 그래서 칼립소와 7년을 같이 보냈는데 그 7년 같이 보낸 칼립소를 미련 없이 떠나고 자신이 만든 뗏목을 타고 바닷길로 나섭니다. 그리고 며칠 뒤 모진 풍랑을 겪고 난파해서 천신만고 끝에 화이아키아인들이 살고 있는 곳에 도착합니다. 땅이 지명은 스케리아라는 곳인데 그냥 화이아키아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곳이 이승을 향한 그 여정에서 어려운 재탄생의 첫 관문을 통과해 도착한 첫 기지입니다. 첫 기착지가 되는 거죠. 그대에게 간절히 청할 게 있습니다. 나는 20날 만에 겨우 포도주빛 바다에서 벗어났어요. 파도와 폭풍에 휩쓸려 오기기야 섬까지 떠밀려 갔다가 어떤 신이 나를 이곳 해안에 던지셨습니다. 여왕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어 도시가 어느 쪽에 있는지 가르쳐 주시고 몸을 가릴 만한 옷 한 벌만 구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방랑자여, 그대는 나쁜 사람 같지 않습니다. 올림푸스의 제우스께서 그대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다면 어떻게든 참고 견디셔야 합니다. 이 도시와 땅에는 파이아키아인들이 살고 있고 그들을 다스리는 분은 고매한 알키노우스입니다. 난 그분의 딸이고요. 여기 딱 해변에 도착한 오디세우스의 모습은요, 바닷물에 절고 벌거벗은 몰골이 돼서 세상에 갓 태어난 그 갓난아이 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옷도 없고 완전히 벌거벗고 나타났어요. 근데 이게 또 태어난 곳이 어떤 곳이냐 하면 우리가 어린 시절 즐겨 읽던 동화 같은 세계에 태어납니다. 유년기, 소년기 때예요. 화이아키아에 거주하는 기간이요. 그곳에서는 현명인자한 왕이 다스리고 백성은 전부 풍요롭고 평화롭게 놀며 살고 있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항해의 특기를 가지고 있지만 배 타는 것이 먹고 살자가 하는 노력이 아닙니다. 그들은 노를 젓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움직이는 신기한 배를 타고 천지를 유람하듯 다닙니다. 그들이 오디세우스를 돕기로 작정하면 그 배를 타고 이제 손쉽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 또 동화의 세계라면 꼭 있게 마련인 아름다운 공주가 아직 결혼도 안 하고 혼인 상대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이건 문제입니다. 여기서 오디세우스가 멀리서 온 멋진 남자의 역할을 하면 영락없이 동화가 이루어집니다. 그것으로 이타케 풍전등화는 그냥 꺼져버리고 말겠죠. 오디세우스가 거기 머물렀으니까. 그러면 오디세이아도 없어지고 맙니다. 그냥 동화 하나만 남는 거죠. 그러나 오디세우스의 재탄생은 어린 시절의 동화 단계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파이아키아인들을 떠나면서 그 매력적인 마지막 동화적 행복의 허들도 넘어서 버립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앞서 제기한 오디세우스의 선택이 진 의미에 관한 답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왜 그가 불면의 신이 되기를 거부했는지, 그리고 왜 동화와 같은 유토피아의 유혹도 이겨냈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부분에서는 자신의 이야기를 마친 오디세우스가 13권에서 그곳 사람들의 호의로 그들의 배를 타고 여행을 계속해서 고향 이타케에 상륙합니다. 그것은 어린 시절의 동화에서부터 어른들의 엄혹한 현실의 세계로 옮겨오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집안 꼴 나라 꼴이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이 사람 사는 현실입니다. 그동안 극도로 신중해진 오디세우스는 무턱대고 집안에 들이닥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자신의 옛 하인인 돼지치기 에우마이오스라는 사람 집에 찾아 들어갑니다. 일단은 사정을 좀 미리 염탐해서 알아봐야 되겠다는 게 순서죠. 자, 포도주와 새끼 돼지입니다. 하인이 내놓을 수 있는 거라곤 이것뿐입니다. 살찐 돼지들은 신들의 노여움도 두려워하지 않는 무례한 구원자들이 모두 먹어치우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오만불손하게 내 주인의 많은 재산을 먹어치우고 있어요. 내게 그토록 상냥했던 주인을 다신 못 본다 생각하니 그리움으로 미칠 것 같습니다. 신들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신인 제우스 앞에 맹세하겠소.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요. 올해 안에 오디세우스는 이곳으로 돌아올 겁니다. 그분은 집으로 돌아와 아내와 아들을 괴롭힌 모든 자들에게 복수를 하게 될 겁니다. 고마운 돼지치기 에우마이오스야. 멀리 떠나고없는 주인의 살림살이를 꼼꼼하게 챙기고 있는 걸 보니 내 마음이 한없이 고맙고 기쁘구나. 그러는 사이 1권에서 이야기됐던 오디세우스의 아들 텔레마코스는 외지 여행을 마치고 이타케로 와가지고 역시 또 에우마이오스 집으로 찾아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들과 먼저 해후를 합니다. 그래서 오디세우스는 그때까지 숨겨왔던 자신의 정체를 아들 그 다음에 에우마이오스한테 밝히고 다 같이 구원자를 처단할 방안을 강구합니다. 이 네 번째 부분 작품의 첫 부분인 텔레마키아의 스토리라인하고 오디세우스 스토리라인하고가 이제 하나로 합쳐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텔레마코스는 초혼의식의 그 대행자가 아니라 이제 정말 한몫을 비록 조연이지만 오디세우스 옆에서 조력자로 한몫을 하게 되죠. 그 두 스토리라인이 합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는 17권에서 20권까지로 이어집니다. 이 부분에서는 오디세우스가 거지로 변장을 하고 자신의 집인 이타케 궁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지내는 얘기입니다. 그걸 4권이나 들여서 썼어요. 여기서 그는 우선 구원자들과 맞닥뜨리고 아내와도 대화할 기회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러는 동안 그는 무엇보다 사실은 손님에 불과한 존재지만 집에 들어와서 주인 행세를 하는 구원자들의 방자하기 짝이 없는 모욕까지 견뎌내야 하는 수모를 겪습니다. 모욕을 견디면서 오디세우스는 은밀히 구원자를 처단할 마음을 다지고 준비를 해두는 것으로 이 부분은 끝이 납니다. 마지막 6번째 부분에서는 구원자들의 압박을 견디지 못한 페넬로페가 활쏘기 경기의 승자와 결혼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그 약속에 따라 이제 활쏘기 경기가 벌어지는 장면, 그런 결정적인 대목이 이 부분에 있습니다. 이 경기에 참여할 기회를 오디세우스가 얻습니다. 그것도 페넬로페가 주선을 해서 이 기회를 얻는데 오디세우스는 활을 손에 잡자마자 100명이 넘는 구원자들을 막 쏴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대들은 내가 트로이에서 영원히 돌아오지 못할 거라 생각했겠지. 내 재산들을 거덜내고 내 집안의 하녀들을 함부로 범하는 것도 모자라 내 아내에게까지 구원하려 들다니.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데도 그대들은 저 넓은 하늘에 사는 신도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후세 인간들의 비난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제 그대들 모두의 머리 위에 파멸의 끈이 드리워질 것이다. 근데 화살이 떨어져서 중간에 창칼 잡고 또 죽이기도 합니다.
전체적으로 이 싸움은 영웅적인 싸움이 아닙니다. 일리아스에서 나오는 싸움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완전히 성공한 전략은 아니지만 사전에 구혼자들이 쓸 무기를 아예 못 쓰게 어디다 감춰놓고 무방비를 만들어 놓은 뒤에 죽이기도 했어요. 겨우 일부 무기를 찾아서 대항을 한 거죠. 정정당당 공정이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것을 탈환하려는 인간의 아주 무참한 도륙행위가 이게 현실인 겁니다. 여기에 전투는 절대 명예로운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륙을 끝낸 100명을 넘는 사람을 죽인 오디세우스는 자신을 도운 사람들에게 영웅적인 승리를 얻은 것처럼 환호를 하지 말아라. 가만히 있어라. 그러고 뭐만 주문을 하냐 하면 집안에 있는 피를 깨끗하게 씻어내라. 밖에 안 알려지게 하라는 거죠.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야 이제 경기 내내 자리를 비웠던 페넬로페를 불러서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재회의 장면을 연출을 합니다. 그날 밤 그는 20년 만에 재회를 즐기는 잠자리에서 아내에게 자신이 지나온 이야기와 더불어 자기는 다시 출양과 귀향을 반복하게 될 거라는 앞날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면 좋겠는데 그 다음날 오디세우스가 시골에 은퇴해서 농부로 살고 있는 아버지를 찾아가는 이야기가 하나 더 보태집니다. 아버지와 재회를 즐기는 때 마침 살해된 구원자들의 가족이 무리를 지어서 무기를 들고 복수하러 나타납니다. 큰 싸움이 불가피한 이 대목에서 올림포스 신들이 개입을 해 쌍방을 화해시킵니다. 제우스의 후손인 라이르테스의 아들이여, 뛰어난 지혜를 가진 오디세우스여, 제우스가 그대를 노여워하기 전에 이제 이 싸움은 중지하도록 하라. 오디세우스가 복수를 끝냈으니 영원 불멸의 신인 우리들에게 제물을 바치고 맹세를 하거라. 모든 사륙을 잇고 이전처럼 서로 신뢰하게 되면 사랑과 부가 넘쳐날 것이다. 나 제우스 신이 약속한다. 그것으로서 마지막 24권 이야기가 끝이 나고 일단 전 작품에 막이 내립니다. 불야사랴 마무리된 이 대목은 누가 보아도 서사 구조상의 하자입니다. 작가가 명확히 의식하고 한 일은 물론 아니겠지만 살아있는 동안 진행되는 인간 삶의 스토리가 그렇게 깔끔하게 마무리되는 게 현실이 아니라는 시사가 은연중 쥐어진 마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끝난 것이 아니라 그냥 그친 얘기입니다. 이상 서사 구조상의 특징을 짚어보면서 오디세우스 내용을 주마간산격으로 개관해 보았습니다. 제가 빼놓은 부분도 상당히 됩니다. 내가 염두에 둔 해석을 지지해 주는 것만 중심으로 개관한 것은 뭐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작품 해석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강 박사 해석도 당연히 나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 박사로서는 내가 빼놓은 부분, 나보다 더 큰 의미를, 그런 부분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죠. 이제는 우리 둘은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꼭 내가 한 버전에만 국한되지 말고 좀 더 논의 폭을 넓혀서 이야기를 계속 나눠보도록 하죠. 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